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 개선과 미국 GDP 위축 등 엇갈린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관련주의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8,500의 거래를 마쳤고 뉴욕 증시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GM 채권단이 정부가 내놓은 출자 전환 제안을 과반수의 지지로 수용키로 했습니다. 채권단은 채무 조정안 투표에 대한 공식 집계 결과 54%가 정부안에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GM은 오늘 밤 파산 보호 신청을 공식 발표합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한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미국 경제가 일단 확고하게 회복되면 재정 적자 감축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미 국채 투자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의도로 보입니다.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가 오늘부터 이틀간 제주도에서 열립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양측 간 포괄적 협력 관계 발전을 위한 방안을 비롯해 국제 금융위기, 기후변화, 에너지 안보 등을 논의하고 북한의 도발 행위에 대한 입장 발표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앤마켓의 최리나입니다. 5월 마지막 거래일에서 뉴욕 증시가 등락을 거듭한 끝에 뒷심을 발휘해 막판에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원유와 금속 등의 상품 가격이 급등하면서 글로벌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했고 관련 주가가 또한 강세를 보였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가 8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점 역시 투자 심리에 도움이 됐는데요. 이로써 다우는 8,500에 마감이 됐고 한 달간 4% 이상 넘게 상승한 꼴이 됐습니다.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월 마지막 거래에서 상승을 하면서 결국 3개월 연속 오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예, 지난 주말 미국 주식시장은 사실 악재도 상당히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랐다라는 데에서 상당한 좀 저력을 느낄 수 있었던 주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GM사가 결국 이제 1달러 밑으로 떨어지면서 결국 7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결국 이제 자구책 마련 시한인 6월 1일이 다가오자 파산 보호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카고 PMI 지수도 지난달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미국의 어떤 제조업 경기 측면에서 보면 여전히 좀 부진한 측면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GM 주가는 어떤 하락은 증시에 심각한 영향을 주지는 못했는데요. 오히려 GM의 채권단이 GM사의 어떤 빠른 청산 계획에 동의를 함에 따라서 지난 4월 30일 파산 보호 신청을 했던 크라이스볼라보다 청산이 훨씬 빠르게 진행되면서 훨씬 더 어떤 그 채권단 측면에서는 조금 더 그런 영향력이 크진 않을 것으로 그렇게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제 지표 측면에서 보더라도 미국 1분기 GDP 성장률이 당초 잠정치였던 마이너스 6.1%보다 양호한 마이너스 5.7%를 기록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전문가들 예상치인 마이너스 5.5%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만 최근 진행된 재고 감소 그리고 건설 경기 부분의 어떤 급락 추세가 진정됨에 따라서 2분기부터는 오히려 조금 더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이 됐던 것 같습니다. 또한 미시간의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난 5월 중순 결과보다는 훨씬 더 상향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분위기가 점차점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보이자 에너지 그리고 소재 관련주들이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올랐는데요. 이로써 미국 주시장은 리만 사태 이후 3개월째 상승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원자재 관련주가 강세를 보인 것 역시 배경에는 유가 상승이라는 큰 부분이 자리를 하고 있을 텐데요. 최근에 국제 유가가 배럴당 66달러 이상 상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으로 보시는지 전망도 함께 해주시죠. 일단 크게 세 가지 배경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원유 재고가 최근에 이제 9주 연속 증가한 이후에 최근 들어서 3주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씩 원유에 대한 수요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 5월 27일과 28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있었던 오페크 정례회의에서 생산 쿼터 양을 동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요. 3월 정례회의에서도 생산 쿼터를 동결을 했습니다만 당시에는 당시 쿼터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최근에는 점차 이행하는 국가들이 늘어나면서 일단은 공급 조정이 일단 그 효과를 나타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 WTI 가격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20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네. 아무래도 200일선이라는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함에 따라서 이 트레이더들의 어떤 심리가 조금은 더 우상향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계속 발표되고 있는 이 매크로 지표들의 호전 때문인데요.
지난주 발표되었던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라든지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실업급여 청구 건수라든지 이런 그 미국의 어떤 매크로 지표들이 호전을 보이면서 조금씩 원유에 대한 수요가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달러 약세가 조금 더 진행 중인 상황이고요. 원유 시장 자체의 어떤 팬더멘털 기대감에 근거한 가격 상승 요인도 적지 않은 만큼 일단은 당분간 유가가 60달러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오페크에서도 이 올해 연말까지 이 유가가 배럴당 70에서 75달러까지는 상승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기존에 지금 들고 있는 재고량을 포함한 공급 부문 그리고 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유가는 한동안 계속해서 오를 것으로 보여지는군요.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지난 주말뿐만 아니라 지난 한 주를 통틀어 봤을 때도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는데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예, 유럽 주식시장은 최근에 이제 대체로 2주째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물론 지지난주 영국 신용등급 전망 하향 이후에 우려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았습니다만 최근 발표되고 있는 경제 지표들이 호전 속에서 일단은 경기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앞서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돋보였던 것은 역시 이제 원자재주였는데요. 최근에 원자재 가격이 오름과 함께 에너지와 소재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게다가 영국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올해 들어서 최고 수준으로 올랐다는 소식과 함께 이 소비재 주가도 상당히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 강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측면, 그리고 미국과 유럽 주식시장 전반에 걸쳐서 이 소재주와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이는 만큼 이러한 흐름들이 국내 주식시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아무래도 특히 이제 유럽과 미국의 경기가 조금 좋아진다라는 측면들은 이 국내 수출들에도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한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시사해 준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유가 상승과 관련된 우리 주식시장 흐름도 놓치지 않고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아시아 증시는 물론 북핵 문제로 조정이 좀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는 살아 있었었죠. 특별히 인도와 인도 증시의 경우에 일본과 인도 증시의 경우에는 각각 7개월 내, 8개월 내 최고치까지 올라섰는데 아시아 증시도 전반적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주 후반에 발표된 인도와 일본의 겨시 지표들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서 좀 긍정적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먼저 나온 것은 이제 일본의 산업 생산이었는데요. 네. 일본의 산업 생산은 지난달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발표되면서 일본 경기도 최악을 벗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습니다. 아직 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여전히 30% 미만 이상 감소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지난 2분기 연속 산업 생산 활동이 감소한 점을 감안한다라면 이번 4월 생산 지표는 일본이 점차 정상적인 경기 국면으로 다가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인도의 GDP 성장률도 당초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습니다. 인도 GDP 성장률은 전년 대비 5.8% 성장한 것으로 기록을 했는데요. 당초 컨센서스였던 5% 초반대를 넘어섰습니다. 아직 제조업 경기는 2분기 연속 감소를 했습니다만 불구하고 이 건설 경기 그리고 서비스업의 경기가 그런대로 견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4분기 GDP 성장률 수치도 5.8%로 좀 더 상향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인도 경기도 지난 1분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일본과 인도 주식시장은 각각 7개월 내, 8개월 내 최고치 수준을 기록을 했는데요. 마찬가지로 홍콩 주식시장도 상당한 좀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지난주 중반에 홍콩 정부 당국이 이 경기 부양책을 발표를 했고요. 또 지난 4월 수출 증가율이 감소폭이 둔화되고 있다는 소식도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홍콩 주식시장도 좀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최근에 국내 주식시장이 다소 좀 주춤한 것과는 반대로 일본과 인도, 이 홍콩 주식시장이 강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아시아권 주식시장은 이 상승 기조가 조금 더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네. 이러한 주식시장의 어떤 공통점은 이 소재주들 그리고 이 부동산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그 글로벌 산업 경기가 조금씩 호전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으로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연속 상승세를 타고 있는 뉴욕 증시 그리고 2주째 강세를 보이고 있는 유럽 쪽 그리고 조정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상승 추세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아시아 증시까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또 글로벌 증시에 영향을 미칠 만한 변수들이 있으면 한번 챙겨볼까요?
예, 이번 주는 이제 월초기 때문에요. 네. 매크로 지표들이 발표가 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는 역시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와 이제 고용 보고서인데요. 이 두 지표는 사실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예정일 때마다 이제 관심이 높아지는 그런 지표인데 네. 이번 달에 어떤 관심의 포인트는 지난달에 비해서 이 두 지표들이 조금씩 다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이 두 지표가 동시에 개선될 경우에는 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좀 더 높아지면서 미국 주식시장이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기대감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또 관심을 가져올 만한 예정으로는 이 유로존 GDP와 영국의 통화 정책입니다. 역시 이러한 지표들도 유럽 경기 어떤 회복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한편 아시아에서는 이제 그 중국의 PMI 지표가 이번 주에 발표가 됩니다. 네. 지금 예정으로는 6월 1일과 4일 사이에 발표될 예정인데요. 이 중국 지표는 지난달까지는 상승을 했습니다만 이번 달에는 조금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네. 실제 산업 활동이 어떤 그 약해졌다라기보다는 계절적인 요인 그리고 노동절이라는 있던 그 명절에 따른 어떤 그런 요인, 조업 일수가 적어진 측면들이 작용한 것을 보이기 때문에 예. 이 펀더멘털 측면이 크게 훼손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일부 지표들의 어떤 이 모멘텀이 약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 차익 실현의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미국 그 가이스너 재무장관이 중국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의 어떤 상승 그리고 달러 약세 문제 이런 것들과 같은 중요한 이슈들을 다룰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 세관의 관심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고용 지표 역시 발표가 되면은 이번에 실업률이 9%대를 상회할 가능성도 지금 있다라는 보고가 있는데요. 연이어서 이렇게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 단기 변동성도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점 염두에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글로벌 증시 정리해봤습니다. 대우증권 허재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6월 1일 월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에서 이종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GM이 파산할 것이다 하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예. 밤에 공식적으로 파산보 신청을 할 예정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결국 GM이 법원에 파산보를 신청한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이고요. 네. 문제는 시기였는데요. 외신 보도에 의하면은 GM이 6월 1일 오늘 밤이죠. 파산보를 신청하는 공식 발표를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를 반영하듯 29일 뉴욕 증시에서는 GM 주가가 전일 대비 33% 급락한 77센트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상장 이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1달러 밑으로 하락을 했는데요. 아마도 이 GM 대 현 이상을 단적으로 좀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마찬가지로 미국 3위 자동차 업체인 크라이슬러가 이미 파산보를 신청한 상태인데요. 예. GM이 이제 파산보를 신청하는 날 법원으로부터 해생 계획을 승인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크라이슬러는 법원으로부터 해생 계획을 승인받게 되면요. 네. 이탈리아의 피아트가 20% 지분을 소유한 새로운 크라이슬러 있지 않습니까? 예. 새로운 크라이슬러의 우량 재산을 매각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예. 참 흥미롭게도 크라이슬러가 파산보를 거의 졸업할 때쯤 이제 GM은 그렇죠. 파산보 예. 신청을 하게 되는 셈인데 그렇다면 GM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GM의 앞으로 운명을 보면요. 일단은 법원 주도하에요. 강력한 구조조정을 통해서 60일이나 90일 안에 파산보를 졸업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일단은 GM의 향후 구조조정 계획을 보면요. 우선 채무 삭감 등을 거쳐서 새롭게 태어나는 뉴 GM으로 이렇게 명명이 됐는데요. 네. 일단은 뉴 GM의 부채는 현재보다 한 60% 정도 줄어들 거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 GM은 이제 파산보를 신청하면서 내년 말까지 폐쇄할 14개 공장 명단을 발표할 예정이거든요. 예. 또 이와 별개로 GM은 허머, 샤브, 세턴 폰티악 등
일부 브랜드를 매각 또는 폐기할 예정이고요. 또 볼보 샤브 브랜드는 이제 현재 매각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유럽 자회사인 오펠은 캐나다의 매그나에 매각된 상태고요. 그 덧붙여서 이제 추가 그 대규모 감원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GM은 현재 그 6천여 개 이르는 딜러 중 그 2,400개를 축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요. 이에 앞서 현재 그 1,100개를 축소한 상태입니다. 그 사실 현재 그 미 정부가 그 GM이나 그 크라이슬러를 살리기 위해서 쓰는 방법을 보면요. 네. 우리 그 과거 외환위기 때 사용했던 방법과 좀 비슷한데요. 그 외환위기 때 우리 정부가 나서서 이제 그 해당 기업을 우량 자산과 비우량 자산으로 나눠서 예. 그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을 했거든요. 근데 미국이 하는 구조조정 보면은 그 법원이 미국 정부를 대리해서 우량과 비우량 자산으로 나눠서 네. 그 강력한 구조조정 하는 게 좀 비슷한데요. 이런 가운데 그 이제 자동차계 그 세판짜기도 좀 본격화될 것 같은데요. 그 미업체 이제 그 입김이 약하다는 가는데 그 유럽, 한국, 중국, 일본 이런 자동차 메이커들의 그 치열한 선두 다툼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한국 GM대우의 운명은 어떻게 될지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주채권은행이죠. 지금 산업은행이 미국의 GM 본사 측과 한국 GM대우 지원 문제를 놓고 협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일단 미 GM에서도요. 그 한국 GM대우에서는 그 구컴퍼니, 즉 우량 자산으로 분류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현재 그 산업은행과 미 GM이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그 진행된 사항을 보면은 미 GM이 이제 주식을 추가로 담보로 제공하고요. 네. 우리 산업은행이 그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거의 맞춰져 갖고 있거든요. 미 GM 측 입장 보면은 GM의 주식은 팔 수 없지만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고요. 네. 그 산업은행도 그 주식 담보 제공을 통한 추가 대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 현재 그 GM대우 현황을 보면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 판매 대수가 한 190여만 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매출액은 한 12조 3천억 원을 기록하고 있고요. 부채는 한 7조 7천억인데요. 한 직원 수는 한 1만 7천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공장은 이제 국내 4곳하고 해외 한 곳 총 5곳이 있는데요. 사실 그 GM 대우의 경우도 추가 쌍용차보다 덩치가 몇 배 크고요. 또 그 추가 감원도 불가피하거든요. 네. 이러다 보니까 그 GM 대우가 이제 그 본격적인 구조조정이 들어갔을 때 그 실업률 상승도 우려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 우리 정부가 그 GM 대우를 지원해 줘도요. 네. 그 GM 대우가 그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지 그게 가장 큰 걱정인데요. 예. 그 단적인 예로 그 현재 그 GM 대우의 판매 구조를 보면요. 해외 판매를 전부 다 그 미 GM 대우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자적인 해외 판매망이 GM 대우에 없거든요. 네. 이렇다 보니까 그 GM 대우 입장에서는 미국 GM이 위축이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GM 대우도 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요. 현재 정부는 그 GM 대우를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우리 쪽으로 완전히 끌어올려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이면에는 아무리 우리가 미 GM 대우를 우리가 인수한다고 해도 결국 그 판매망은 미 GM한테 있는 그 반쪽짜리 회사를 인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완벽한 경영권을 얻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그의 하나로 뭐 GM 대우 이사진을 뭐 전원 현지화, 한국인으로 기용한다 이런 조건도 내걸고 있는데요. 그 정부가 이런 어떤 조건 하에 그 GM 대우 조건을 이끌어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든 좀 적게 내주고 최대한의 자금 지원을 끌어오고자 하는 미국 GM 대우 본사가 있고요. 또 이왕 자금 지원을 해주는 만큼 또 경영권 비롯해서 판매권까지 따오고자 하는 우리 정부 또 그 틈바구니 끼어있는 GM 대우의 생존 문제 참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부터 한국 아세안 10개국 간의 정상회담이 다름 아닌 제주에서 이틀간 열리게 되죠. 이번 한 아세안 정상회담이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의 일정으로 그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에 앞서서 그 지난달 30일에는 한 아세안 기업 그 최고 경영자들이 참석하는 그 CEO 서밋이 열렸습니다. 네. 사실 그 이번 회담이 갖는 의미를 설명하자면요. 그 본격적으로 한국도 이제 본격적으로 그 중국과 일본이 추진하는 아세안 껴안기에 그 동참했다고 보면 되거든요. 네. 사실 일본과 중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아세안 국가들과 이런 정례적인 모임을 가지면서 그 아세안 국가 유대를 그 돈독해오고 있거든요. 네. 또 우리나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입장에 볼 때 아세안은 상당히 중요한 국가인데요. 우선 그 아세안 10개국은 그 중국 EU에 의해서요. 우리나라 그 세 번째 수출 상대국이고요. 그 흑자 규모도 그 중국 EU에서 세 번째로 큽니다. 또 그 해외 투자도 그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크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천연가스를 비롯해가지고 그 풍부한 그 자연자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대상인데요. 이미 그 중국과 일본은 이 같은 아세안 국가를 공략하기 위해서
몇 년 전부터 많은 공을 들여오고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도 이 대열에 그 본격적으로 참여한다고 보는 게 큰 의미일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요. 우리가 이 아세안을 잘 활용을 하면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그동안 일본 그리고 중국한테 뺏겼던 주도권을 좀 다시금 찾아올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요. 한국과 아세안의 그 경제 통합이 앞으로 더 본격화된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상회담 마지막 날이죠. 이 일에는 이제 그 한국과 아세안 간 그 자유무역 협정 그 최종 타결 서명식이 있는데요. 예. 현재 그 한국과 아세안 자유무역 협정은 그 상품 부분만 발효돼서 시행되고 있고요. 네. 그 투자와 서비스 부분은 아직 그 협상이 완료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한 아세안 FTA의 타결은 그 투자 서비스까지 타결된다는 의미하는데요. 사실 그 한국과 아세안이 맺은 FTA는 한국과 미국이 맺은 FTA만큼이나 되게 광범위하고 영향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정상회를 통해서 한 아세안 FTA가 본격적으로 발효가 되면요. 한국과 아세안 간의 그 경제 통합 본격적 시대를 맞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노무현 전 대통령 연결식에다가 북한 리스크까지 겹쳤던 지난 주말 이례적으로 청라지구 모델하우스에는 많은 인파가 몰렸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청라지구 모델하우스에 많은 열기 몰렸는데요. 그 예. 통상적으로 분양 대행 업체들이 많은 사람을 끌기 위해서 입장을 한 사람씩 시키거든요. 네. 한 사람씩 시키게 되면 줄을 자연스럽으로 많이 쓰죠. 서게, 예, 그런 식의 방법을 많이 쓰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몰려서 좀 많이 놀랬거든요. 일단 그 청라지구가 이렇게 많이 몰렸느냐 그런 면에서 좀 표를 보고 말씀드리면요. 예. 일단은 우선 청라지구는 인천 송도시에 인접해 있어가지고요. 오래전부터 관심을 끌어왔고요. 그 평당 분양가가 그 3.3 평방미터당 1,085만 원에서 1,095만 원이거든요. 네. 그나마 좀 낮게 책정된 것이 작용했고요. 또 1년 뒤 그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또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이런 네 가지 점이 크게 작용하는데요. 단 이제 그 소비자들의 이제 그 몰리는 소비자를 분석해 보면은 사실 그 실거주보다는요. 예. 향후 이제 시세 차익, 그 분양권 전매를 통한 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실제 그 청라지구가 도시 모습을 갖추려면은 2014년이나 갖춰집니다. 예. 반면에 아파트 입주는 2, 3년 뒤에 이뤄지다 보니까요. 그 거주 환경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 점을 좀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청라지구 이틀 동안 4만 명이라는 엄청난 인파가 몰린 이유는 아무래도 투기적인 수요가 좀 상당 부분 차지했던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종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이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5월 마지막 거래일 뉴욕 증시는 지표가 혼조를 보이면서 박스권에서 등락을 거듭했지만 장 막판 뒷심을 발휘하면서 결국 상승세로 마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우는 1.15% 올라 8,500의 장이 종료가 됐는데요. 이로써 다우 지수는 한 달간 무려 30%나 오르는 4% 이상 오르는 그런 효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정에 따른 유가 강세로 인해서 원자재 관련주가 특별히 강세를 보였던 점도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요. 유럽 증시 역시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국제 유가는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배럴당 66달러 이상을 지금 상회하는 모습이고 5월 한 달간 무려 30%나 오른 셈이 됐습니다. 그리고 GM 관련해서도 역시 소식이 있었죠. GM 채권단이 54% 정도가 정부안을 지지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오늘 밤 공식적인 파산보호 신청에 들어간다는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우리나라 자동차 관련주의 주가 움직임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우리 증시 흐름은 더 1시간 뒤인 출발센 증시를 통해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주말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은행주가 특별히 부진한 가운데 주요 지수들이 0.5 내지 1.1%의 하락률을 보였는데요. 유럽 증시는 혼조세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경기 지표 호전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혼조세를 보일 수 있었는데 유로존 16개 국가들의 GDP 성장률이 좋지 못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4% 급락을 했었는데요. 추가 랠리를 위해서는 경기가 더 나빠지지 않고 있다라는 말 대신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라는 시그널이 확실히 보여져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때문에 이번 주 역시 뉴욕 증시 경제 지표라든가 혹은 실적이 방향타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시간 뒤 출발 센 증시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